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58편 여원연합군 승전보를 울리다. 1290년에 원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합단의 군사들이 동북방면을 통해서 침공해 옴으로써 고려가 급작스럽게 전란에 휩싸이게 되는 상황을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렬왕 16년에 해당하는 1290년 말에 합단군은 함경도의 화주, 등주, 천령 등을 거쳐서 남진을 계속해서 이듬해인 1291년 정월에는 춘천, 가평, 양평 등지를 함락시키고 원주에 이르렀는데 고려군 별초 원충갑의 영웅적인 활약으로 인해서 원주에서 크게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런데 고려사를 보면 이미 강화도로 피란가 있던 충렬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 합단 도적이 개경으로 쳐들어왔다 했느냐? 비록 우리가 피치 못해 강화로 피신을 해 있으나 개경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서울인데 저들에게 짓밟히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대장군 송하는 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가서 개경의 궁궐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대장군 송환은 개경으로 쳐들어온 합단적의 기병 3명을 죽이고 1명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이천사람 신비가 합단의 간첩과 함께 음모를 꾸몄고 용강사람 김철 또한 적들에게 투항하였으므로 그들을 거리에서 차명에 처하였다. 자, 이렇게 보면 충렬왕을 비롯한 고려 조정이 미리 강화도로 피란을 간 것은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고려의 서울인 개경으로 침공해온 이 군사들은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원주의 치악성에서 원충갑과 싸웠다가 타격을 입은 그 합단의 군사들이 모두 개경으로 몰려온 것일까요? 여기에서 잠깐 숙명여대 홍영희 교수로부터 합단 군사들의 진로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죠. 그 합단의 진경로가 화주, 등주, 천령을 거쳐서 회양, 춘천, 가평, 양근, 오늘날 양평입니다만 이런 지역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로 거쳐서 내려서 이제 원주에서 개경으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원주에서 이제 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개경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 또 개경으로 올라가던 일부 병사들은 또 패하게 되고 결국 밑으로 남아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개경과 충주로 이제 거의 전투에서 패한 합단이 5월의 연기로 내려와서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원과 고려 군사들이 목천, 고려사에는 목주라고 합니다. 오늘 목천에 주둔하고 있었고, 고려사 연구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고려시대사의 저자 김상기가 자신의 저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해당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죠. 자, 잠깐. 사서에서는 간혹 합단의 군사들을 합단적으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합단의 군사들이 몽골 황제 쿠빌라이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고 해서 도둑 적자를 쓴 것입니다. 합단적은 원주에서 크게 패하였다. 이후 그들의 주력은 충주로 향하고 여적의 일부는 개경 부근에까지 출몰하였다. 합단의 주력은 충주로 가서 충주 산성을 공격하였는데, 그러니까 고려 동북방면의 국경을 넘어서 침공해온 합단의 군사들은 원주에서 한 번 타격을 입었으나 그 군사들 중에 주력 부대는 충청도 쪽으로 내려가고 여적, 즉 나머지 일부의 군사가 개경 쪽으로 진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서에 기록된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볼 때 아마 개경 쪽으로 쳐들어온 이 합단군은 그 군사력이 미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력 부대는 모두 충청도 쪽으로 쳐내려갔다는 얘기죠. 강화도로 처소를 옮긴 충렬왕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상전하, 승전보이옵니다. 승전보라니, 어디서 누가 저들을 이겼다는 것이냐? 원주 산성의 방호별감 복규가 합단 적들을 물리치고 사로잡은 적군 병사 58명을 주상전하께 보내왔사옵니다. 뭐라? 원주에서 우리 군사들이 합단을 이겼다는 말이냐? 기특하구나. 대단하구나. 좋은 소식이 또 있사옵니다. 무슨 소식인지 지체 말고 아뢰도록 하라. 곡주별장 강평기가
적군과 싸워서 노획한 말과 안장을 보내왔사오며 충주에서도 적군을 격파했노라며 산성별감이 저들에게 마흔급을 베어서 보내왔사옵니다. 그래, 저들은 일당백을 자랑하는 몽골 기병이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그러한 전과를 올리다니 장하구나. 여기에서 강평기가 승전을 거두었다는 곡주는 지금의 황해도 곡산군과 신평군의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에서 충주 쪽으로 내려간 주력부대 말고 개경으로 향했던 일부 합단 군사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죠. 하지만 충주 쪽으로 내려간 합단의 주력부대는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충렬왕은 원나라의 원군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고려의 군사들이 적군을 맞아서 용감히 싸웠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수만에 이른다는 합단 오랑캐의 군사들이 순순히 물러가겠느냐? 원나라의 지형군은 지금 대체 어디쯤 오고 있다는 것이냐? 참으로 답답하구나. 드디어 4월 14일에 원나라로부터 지원군이 도착합니다. 충렬왕은 강화도에서 바다를 건너 육지로 나가서 원나라의 군사지휘부를 영접합니다. 왕은 원나라 군병을 남도에 나가서 영접하고 북교에서 하서국왕과 경중국왕, 그리고 살도간, 도리천모가, 평장사 탑출, 우승, 백천모가 등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살도간이 말했다. 강남에서 출발한 조운이 고려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오. 건대 우리 원나라 군사가 합단적과 싸우다가 군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어찌하겠소? 그러자 충렬왕은 대답을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자 살도간은 찬성사 홍자번에게 말했다. 홍자번, 그대는 고려의 정승이 아닌가? 정승이라면 전국에 대한 일은 모두 훤히 꿰고 있을 터 마땅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원나라 군사들에게 군량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어찌할 도리가 없어 왕이 이렇게 말하였다. 사정이 급하니 일단 내고에 저장되어 있는 양곡을 군량으로 내어주도록 하라. 충렬왕이 내고에 있는 곡식이라도 원나라 군사들에게 내어주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내고란 왕실의 곡식 창고를 일컫습니다. 4월 21일에는 남한대 대왕이 고려에 도착했기 때문에 충렬왕은 다시 육지로 나가서 그를 위해서 환영잔치를 베풀어줍니다. 그 당시 고려에 파견된 몽골의 그 군사 지휘관들을 보면 뭐 하서국왕 같이 이렇게 분봉된 왕, 또 뭐 평장사 우승, 이건 몽골에서 상당히 고위관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남한대 대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남한대는 오치긴의 후손입니다. 오치긴의 손자 중에 타가차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타가차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오치긴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내한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협력한 사람도 있고 협력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 향배가 좀 여럿으로 나뉘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내한에게 협조하지 않은 쿠빌라이로서는 대단히 고마운 사람이죠.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원나라 황족의 일원으로서 대왕이라는 칭호로 불리는 이 남한대가 지원군을 이끌고 고려에 온 것은 원나라에 가 있던 고려 세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즉, 석 달 전인 충렬왕 16년 정월의 고려사 기사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자가 황제를 아련하고 합단의 군사를 토벌해 줄 것을 청하자 황제가 남한대 대왕에게 명하여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고려에 가서 적군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앞에서 이익주 교수가 설명했던 대로 이 남한대는 오치긴의 후손으로서 유일하게 반란에 협조하지 않고 쿠빌라이 편에 섰던 공로를 인정받아서 오치긴 왕가의 수장으로 임명됩니다. 말해서 오치긴 가문에서 여태까지 분봉받아 지배해왔던 만주 지역의 최고 실력자가 된 셈이죠. 따라서 원나라 제국 질서 내에서 따지자면 고려의 충렬왕보다 오히려 더 막강한
발언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충렬왕은 합단의 침공의 직면에 도움을 받는 처지였고 남한대왕은 지원군을 이끌고 온 수장이었으니 충렬왕의 목소리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충렬왕이 남한대를 위해서 베푼 환영잔치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면 그러한 정황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합단적의 침공으로 우리 고려의 처지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렇듯 대병을 이끌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야 황제 폐하께 올려야 할 인사지요. 자, 과인이 환영의 뜻을 담아서 술잔을 채우겠으니 받으시지요. 예, 그럽시다. 헌데 고려 왕께서는 이 잔치가 파하면 강화도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이요. 아, 예. 개경을 피해서 강화에 임시로 궁궐을 두었으니 마땅히라 하시옵소. 국왕께서는 어찌 그것을 마땅한 처신이라 하는 것이요. 고려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역도들을 물리쳐야 하는 마당에 국왕께서도 친히 육지로 나와 군사를 독려해서 적을 방어해야 하는 것 아니겠소? 마땅히 그리해야 하겠으나 나는 늙은 몸인데다 병까지 지니고 있어서 부득이. 도적이 집안에 들어왔는데 어찌 늙고 병들었다 하여 편히 앉아있으려고만 하는 것이요? 고려사 조료의 해당 기사를 보면 남한대 왕이 그렇게 질책을 하자 충렬왕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색한 만남을 갖고서 충렬왕은 강화도로 돌아왔는데 다음 날 남한대는 다시 강화도에 사람을 보내서 또다시 유감을 표명합니다. 주상 전하, 원나라의 남한대 대왕이 서찰을 보내왔사옵니다. 알겠느니라. 어제 외람되게도 육지로 왕림하여서 위로해 주시었으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소. 그러나 적을 방어하는 일에 대하여 국왕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강화도로 가셨으니 나로서는 실로 그 연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이웃집에 불이 났더라도 달려가서 꺼줘야 할 터인데 하물며 이것은 자기 집 일인 터이에 어찌 앉아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남한대 국왕의 몽골 제국에서의 지위는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충렬왕도 쿠빌라이의 부마였고 몽골 조정에서는 몽골 황실 안에서도 서열이 몇 번째라고 하는 이런 지위에 있었지만은 남한대 국왕의 지위도 그에 못지않았던 것이고 실제로 이 시기에 고려가 합단의 침략을 받아서 위태로웠을 때 군대를 이끌고 고려에 온 몽골의 국왕이라고 하는 지위는 충렬왕으로서도 어떻게 맞상대하기 어려운 이런 아주 높은 지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렬왕으로서는 실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지만 처지가 처지인지라 달리 대꾸할 방도가 없었겠죠. 4월 25일 설도관이 이끄는 원나라 군대가 지금의 경기도 용인 지역으로 비정되는 금령역에 주둔했는데 원나라에서 온 호독치가 5월 초 닷새 날에 적군과 싸운다면 이길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호독치란 몽골 말로 술객, 즉 점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고려 장수 인후가 고려의 추관정 기효진을 불러다가 점을 치게 합니다. 이 추관정은 고려시대 사천대에 속하는 종오품의 관직인데요. 바꿔 말하자면 천문을 담당하는 일관입니다. 설도관 앞에 불려온 고려의 기효진은 원나라의 호독치와는 다른 점괘를 내놓습니다. 우리 원나라에서 데리고 온 호독치는 5월 5일에 전투에 나서야 이기겠다 하는데 네 의견은 어떤지 말해보아라. 소인이 천문을 풀이한 바에 따르면은 5월 초 이튿날 싸워야 크게 이길 것이옵니다. 닷새 날이 아니라 이튿날 싸워야 이긴다 이 말이졌다. 하면 초 이튿날 전투를 벌인다면 적군 수개인 합단을 사로잡을 수 있겠느냐?
합단을 사로잡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싸움에 이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합단을 사로잡지는 못한다는 말이냐? 어찌하여 그렇다는 말이냐? 그것은 전투를 해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옵니다. 네,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점을 치는 술객도 작전사령부에 참여시켰던 모양인데요. 원나라의 호독치와 고려의 추관정이 서로 다른 점괘를 내놓고 대결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원나라 장수 설도가는 고려의 추관정인 기효진이 내놓은 점괘가 마음에 들었던지 5월 초 하루에 합단군이 주둔하고 있던 충청도의 연기현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고려군을 이끌고 원나라의 설도관과 연합작전을 수행한 고려의 지휘관은 김방경의 아들 김흔과 한희유였습니다. 우군장을 맡았던 김흔은 설도관과 함께 목주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나졸 고문녀가 보고하기를 합단의 군사들이 연기현에 주둔하고 있음을 알려왔다. 여기에서 설도관이 이끄는 원나라 군대와 김흔이 이끄는 고려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목주는 앞에서 홍영희 교수가 얘기한 대로 지금의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 일대입니다. 고려의 군사들은 들으라! 지금 적들이 연기현에 진을 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8명의 병사들을 정찰대로 파견하였다. 우리 고려군은 원나라 군사들과 더불어 지금 연기현을 향하여 행군할 것이다. 비록 날이 저물었으나 밤새 쉬지 않고 이동하여 내일 아침까지는 연기현에 도착해야 할 것이다. 북을 크게 올리고 진군하라! 당시에 야간에 밤을 새워가면서 이처럼 부대 이동을 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고려의 추관정 기효진이 내놓은 점괘대로 5월 2일에 맞춰서 전투를 감행하기 위해서 야간 행군을 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가 고려의 장군 오인영으로부터 합단의 침공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야간 전투를 감행하라, 이런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 그 지시에 따른 것인지도 모르죠. 드디어 여원연합군은 밤새도록 행군을 강행해 동이 틀 무렵 충청도 연기에 도착합니다. 지금 적들은 저기 보이는 정자산 기슭에 진을 치고 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북소리가 울리면 기병과 보병들은 신속하게 이동하여 적진을 포위하라. 장졸들은 모두 진격하라. 설도관의 대군과 고려의 중군, 좌군, 우군 등 3군이 적진에 육박하여 불시에 포위하니 적이 크게 놀라서 산으로 올라갔다. 험한 지리를 이용하여 싸우려는 것이었다. 적들이 산으로 도망치고 있다. 고려의 군사들은 앞으로 가로질러 가서 적의 행로를 차단하라. 우리 원나라의 기병들은 반역자 무리의 뒤를 쫓아 못 지를 것이다. 진격하라! 고려의 3군이 앞을 막고 몽골의 기마병들이 뒤를 쫓았다. 그러자 당황한 적들은 모두 말을 버리고 숲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활을 쏘았다. 선봉에 섰던 고려군 병사 2사람이 적의 화살을 맞아 쓰러지니 아군이 두려워서 감히 전진하지 못하였다. 그 모습을 보고 김흔이 병졸들을 꾸짖었다. 고려군 병사들은 들으라. 적의 화살이 두려워서 감히 뒤로 물러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목을 맬 것이다. 선봉에 설 자는 앞으로 나오라. 그러자 병졸 이석과 전득현 등이 나서서 적진으로 뛰어들어 2명의 적군을 칼로 베었다. 보았느냐? 저렇게 싸워야 하는 것이다. 전군 돌격하라! 고려군의 돌격에 이어서 원나라의 대군이 돌격하니
적군은 형세가 궁에서 흩어져 달아났다. 이렇게 해서 여몽연합군은 연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고려의 추관정 기효진이 예언한 점괘와 맞아떨어진 셈이죠. 천령을 내려와서 원주를 거쳐서 개경으로 갑니다. 개경을 점령하죠. 그 당시 고려 국왕은 강화도로 피신을 해 있었으니까는요. 개경을 점령한 다음에 남하를 계속하는데 남한 길이 아마 충주 쪽을 거쳐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지금 충청남도 연기군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조치원 일대에서 주둔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고려 군대 그리고 그 몽골에서 온 이 몽골 군대와 싸우게 되는 것인데 이 연기 전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합단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고 거의 이 패배 이후에 합단군이 더 이상 어떤 군대로서의 대우를 유지하지 못하고 거의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연기연에서 벌어진 1차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긴 했으나 그것으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교주산성 별감의 긴급 보고에 따르면 정예 기병으로 이루어진 합단의 군사 3,000기가 함경도 천령을 넘어서 강원도 교주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월 8일 장군! 물러갔던 적군이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지금 우리 진영을 향하여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우리도 속히 전투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적진의 병사 한 명이 아군 쪽으로 활을 쏘았는데 쏘는 족족 아군 병사들이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대장군 한이유가 창을 꼬나쥐고 나섰다. 고려의 병사들이야! 어찌 오랑캐가 쏘는 화살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것이냐? 자, 여기! 이 고려 장수 한이유가 어떻게 싸우는지 똑똑히 보아라! 히야! 히야! 한이유가 창을 가누고 말을 달려 적진 속으로 돌진하니 합단의 군사들과 말들이 모두 놀라서 주춤대며 물러섰다. 한이유는 활을 쏘아서 아군을 명중시켰던 그 병사를 잡아 목을 베고 잘린 머리를 창끝에 매달아 치켜들었다. 합단의 무리가 보았는가? 누구든지 앞으로 나와라! 내가 기꺼이 목을 베어줄 것이다! 바로 그때 온 나라 귀병들은 돌격하라! 설도관이 원나라의 대군을 휘몰아 공격하니 적이 크게 패하였다. 이때 합단과 그의 아들 노적은 기병 2,000명을 거느리고서 포위망을 뚫고 도망쳤다. 고려군과 원나라군은 회군하여 석파역에 이르렀는데 합단의 부자가 기병을 이끌고 포위망을 빠져나가 도망쳤는데 우리가 군사를 풀어 추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황제 폐하께서는 고려에 침공한 합단적을 물리치라고 명하셨다. 황제의 명대로만 했으면 됐지. 굳이 쫓아가서 사람을 많이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한편 강화도에서 승전보를 전해들은 충렬왕은 배를 타고 개경의 승천부로 건너갑니다. 주상전하, 인우와 한이유, 김은 등 우리 고려의 장수들이 원나라군과 연합작전을 펼쳐서 연기현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는 보고를 해왔사옵니다. 과인도 승전했단 보고를 1차 받았느니라. 그래, 합단의 무리들은 어찌 됐다 하느냐? 합단과 그의 아들 노적은 일부 군사를 이끌고 도주했다 하옵니다. 전하, 우리 장수들이 포로로 잡은 합단의 부전자 8명을 선물로 보내왔사옵니다. 그래. 장하구나. 근데 반란군 3,000기가 천령을 넘어 남하하고 있다 하였는데 그 군사들은 지금 어찌 되었느냐? 연기현에서 그들의 군대가 참패를 당했던 말을 듣고 다시 말머리를 돌려 천령을 넘어 회군했다 하옵니다. 잘 되었구나. 잘 됐어. 그럼 이제 전쟁은 끝난 게로구나.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이익주 교수는 연기현 전투에서의 여원연합군의 승리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합단군을 지원하기 위해 천령을 넘었던 후속 부대로 하여금
회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다시 그 만주 쪽에서 합단의 군대 3,000기가 기병 3,000이니까 이것도 대단한 병력인데요. 철령을 넘어서 강원도 쪽으로 들어와 있다가 지금 철원쯤에 와 있는 상태에서 이 연기 전투에서의 패배를 이제 듣게 되고 더 이상 남아하지 않고 모두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 전투가 합단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전투고 가장 중요한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연기현 전투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속되었더라면 그 사이에 몽골 정예병 출신의 합단 지원군 3,000기가 현장에 도착했을 것이고, 그렇게 됐더라면 그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을 것인지 단언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5월 27일 충렬왕은 제국 대장공주와 함께 개경으로 행차해 설도간 등 원나라 장수들을 맞이합니다.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끈 데에는 장군의 공이 지대하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공주 마마. 이 모든 것이 황제 폐하의 은덕이옵니다. 반역의 무리들을 토평하였으니 아버지도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모처럼 공주 마마를 배웠는데 소장이 어찌 선물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나에게 줄 선물이 있단 말입니까? 예, 지금 저쪽에 연기현 전투에서 합단적으로부터 사로잡은 남녀 포로 50명과 좋은 말 5필을 대기시켜 놓았사옵니다. 공주 마마께 드릴 선물이옵니다. 그래요. 반란을 일으킨 역당의 침공을 무찔러준 것만으로도 나와 황제 폐하께 더 없는 선물인데 고맙습니다. 나중에 황제 폐하를 뵈면 장군의 고마운 뜻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공하옵니다, 공주 마마. 제국 대장공주로서는 고려의 왕비로서 외적을 물리치게 돼서 다행일 뿐만 아니라 원나라 황실의 공주로서 아버지인 쿠빌라이에게 반기를 들었던 반란 세력의 잔당을 무찔렀으니 그 승전보가 곱절이나 기쁘게 받아들여졌겠죠. 한편 이 설도간이라는 원나라 장수에게는 기존의 몽골군 장수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고려사에서는 전쟁을 수행하는 그의 자세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설도간은 휘하 병사들에게 군령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병사들이 무서워서 떨었다. 따라서 그의 군사가 지나가는 곳에서는 털끝만큼도 민간인의 물건이 침범당하는 일이 없었다. 설도간은 충렬왕이 잔치를 베풀어 주려고 하였으나 그 또한 사양하였다. 전하, 나는 황제의 명을 받고 고려에 와서 그 명대로 임무를 완수하였을 뿐입니다. 이제 임무를 마쳤으니 서둘러 돌아가겠습니다. 설도간은 그 길로 원나라로 떠났다. 예전의 몽골 장수들이 모두 그와 같았다면 몽골 군사에 대한 고려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합단군과의 한바탕 전쟁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이 전쟁이 고려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고려와 원나라와의 관계에는 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숙명여대 홍영희 교수와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죠. 그 합당의 침입을 격퇴했다는 것은 고려로서는 이제 고려 군사력에 대한 재건을 한번 또 도모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의 고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원의 어떤 그 반기를 들었던 반란군을 고려가 진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상황을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그 결과가 결국 통영부 반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겠지만, 그 반란군을 완전히 소탕하고 내치를 다지려고 했던 그 쿠빌라의 입장, 그 다음에 고려에서의 그 충렬왕의 입장, 서로 의도가 맞아떨어진 그런 결과, 그 고려의 어떤 위상이 이전보다 나아졌다. 이 합단의 고려 침입은 본질적으로는 몽골의 내전입니다. 쿠빌라이와 쿠빌라이에 반대하는 내한, 합단 이런 사람들의 싸움이 고려의 그 여파가 미쳐왔던 것인데요. 고려에 쳐들어온 반 쿠빌라이 세력을 물리치는데 고려가 일조를 했다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고려와 몽골의 관계에서 고려의 어떤 그 입지를 넓히는데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합단이 침략해 왔을 때 동령부가 고려에 반환된 사실이죠. 고려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합단군의 침략을 받아서 당황하는 상태에서 부랴부랴 전쟁을 치러야 했지만 그 때문에 탐나의 통치권을 회복하고 또 동령부가 장악하고 있던 서북면의 여러 성들을 돌려받는 등 과외의 소득을 누리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전쟁을 치른 뒤에 고려의 경제 사정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느라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뭄까지 겹쳤기 때문에 나라의 곳간이 텅 빌 지경이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고려의 세자가 외조 부인 쿠빌라이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폐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청을 올리겠사옵니다. 손자가 하레비한테 청을 하는데 차리고 말고 할 염치가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이냐? 어서 말해보라. 지금 고려의 살림살이 형편이 말이 아니옵니다.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게 생겼사옵니다. 어찌의 사정이 그렇듯 공공하게 됐단 말이냐? 뜻하지 않던 전쟁으로 군량을 떼느라 곳간이 텅 비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은 전쟁터에 군사로 뽑혀가거나 혹은 군량을 운반하는데 동원되는 바람에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였사옵니다. 게다가 이태째 기근이 들어서 백성을 생각하는 네 뜻이 가상하구나. 강남 쪽에서 양국을 징수해서 고려의 백성들을 도울 것이다. 고려의 백성들도 짐의 백성인 바에 굶어 죽는 데서야 말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쿠빌라이는 고려에 어느 만큼의 식량을 지원해 주었을까요? 원나라에서 해도 만호 황흥과 장유, 그리고 천호 은실과 당세웅 등을 보내 배 47척에 강남미 10만 섬을 싣고 와서 구제하였다. 고려의 빈민을 구제하라는 일종의 진휼미를 보낸 것이죠. 10만 섬이면 적은 양이 아닌데요. 쿠빌라이의 고려에 대한 양국 지원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려사 자료를 보면 다음 해인 충렬왕 18년조에도 이러한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원나라에서 만호 서흥상을 고려에 보내 쌀 10만 섬을 배로 운송해서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게 하였는데 그 배들 중 일부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 침몰하는 바람에 4,200섬만 싣고 왔다. 군부대와 일반 민호에 호당 한 섬씩을 나누어 주었다. 충선왕이 이 문제 때문에 쿠빌라이에게 기근이 들었으니까 또 군량민을 대니라고 백성들이 농사를 하지도 못했다. 굉장히 식량이 부족하다.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쿠빌라이 입장에서 보면 외손자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아마 세자의 위상을 좀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포함이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고려가 원의 내지가 흔히 얘기하는 일부이기 때문에 또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같이 있어서 원에서 이러한 식량을 보내주지 않았나. 쿠빌라이에게 식량 지원을 요청한 사람이 외손자인 고려의 세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황제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합단의 군사를 물리쳐준 데 대해 보상을 해준다는 성격도 있었겠죠. 고려와 몽골의 관계가 안정돼 가고 있었던 것이죠. 고려에 기근이 들었을 때 몽골에서 식량을 보낸다 하는 이런 것은 이 몽골에서 고려를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의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부마가 통치하는 그리고 아주 우호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역시 시기적으로 볼 때에는 합단의 침략을 물리치는데, 합단을 토벌하는데 고려가 협조했다고 하는 점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자 얘기가 나온 김에 책봉에 관련된 기사 한 대목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충렬왕 17년 9월 황제가 세자에게 특진 상주국 고려국 왕세자를 제수하고 금인을 하사했으며
이어서 수정배, 서각연엽잔, 옥잔, 진미 등을 주어 총애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쿠빌라이가 세자에게 주었다는 금으로 된 인장이나 수정으로 만든 술잔 혹은 무소불에다가 연잎을 새긴 서각연엽잔 따위가 아니라 고려 세자에게 새삼스럽게 고려국 왕세자라는 작호를 주어서 책봉을 했다는 겁니다. 몽골과 고려가 책봉 조공 관계를 맺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표현되는 것은 몽골에서 고려의 국왕을 책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고려의 세자를 책봉한 것이죠. 이것은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사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선왕의 어떤 특별한 지위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충선왕은 원세조 쿠빌라이의 딸에게서 태어난 쿠빌라이의 외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충렬왕 이후 고려의 그 국왕을 미리 예정해 놓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충선왕이 되는 인물이자 충렬왕의 맏아들인 그는 이미 고려에서 충렬왕에 의해서 고려의 세자로 책봉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미 고려에서 세자로 책봉한 것을 쿠빌라이가 추인을 한 셈이 되는데요. 아마도 다른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자신의 외손자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나타낸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합단과의 전쟁이 끝난 충렬왕 17년 말경에 세자는 원나라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정당문학 정가신 역시 세자사, 즉 세자의 스승 자격으로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원제국의 황제인 쿠빌라이가 정가신을 맞이할 때 의관을 정제하고 또 겸손하게 대했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죠. 그런데 쿠빌라이는 어느 날 바로 그 정가신을 한 번 더 부릅니다. 물론 세자와 함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쿠빌라이는 대단히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부르셨사옵니까, 황제 폐하? 그래. 이쪽으로 가까이 와서 앉아라. 예, 폐하. 그대가 짐이 보여준 타조할 술잔을 보고 근사한 시안수를 지어서 짐에게 주었기에 보답을 하려는 것이다. 쿠빌라이는 정가신을 가상하게 여겨서 어갱 한 그릇을 내려주었다. 어갱의 어는 물론 임금을 일컫는 글자이고 갱을 자전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끼니 때마다 밥과 더불어 먹는 국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황제가 자신이 먹는 국 한 그릇을 특별히 정가신에게 대접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쿠빌라이가 했다는 흥미로운 제안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죠. 자, 저기 있는 저 지도를 펼쳐보도록 하라. 예. 예, 폐하. 아니, 이것은... 그 지도가 바로 요동수정도라는 것이다. 풀이하자면 중국의 강남 지역에서 요동에 이르는 하천의 물길을 표시해서 그려놓은 지도를 일컫습니다. 그 지도를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대의 나라 고려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 해봐야 쌀이 조금 나고 옷 만드는 배가 조금 난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산물이 없지 않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황제 폐하. 그 쌀과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려 해도 만일에 육로로 수송한다면 운송비가 물건값보다는 더 먹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짐이 그대에게 제안을 하나 할 것이다. 짐이 정가신 그대에게 강남 행성 좌승의 관직을 제수해 해상 운송을 맡기도록 할 것이다. 예? 소인이 그런 중책을 어찌... 더 들어보라. 그대가 만일 강남 행성 좌승을 맡아서 요동의 물길을 통해 강남과 요동의 산물을 운송한다면 1년이면 가히 쌀 수천 섬과 배 수천 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필요한 경비의 상당 부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너희 고려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필요한 자금도 충분히 융통할 수 있을 것이다. 쿠빌라이가 요동에 물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지도를 본 겁니다. 그래서 강남 지방에서 이 물길을 이용해서 요동 지방으로 물자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정가신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강남 행성에 관직을 줄 테니까 중국 강남 지역의 여러 물자를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지고 와서 고려도 쓰고, 그걸 이제 대도, 원나라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고려 사람들이 또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결국은 중국 강남 지방의 물자를 가져다 써라, 이런 이야기죠. 정가신에게 야망이 있었다면 중국 대륙의 물길 운송을 관장해보라는 쿠빌라이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음직도 한데요. 실제로 정가신은 무어라 응답을 했을까요? 황제 폐하, 보잘것없는 소인에게 그런 중요한 직임을 제수하시겠다는 그 성심에는 그저 황공할 따름이옵니다. 하오나 사양하겠다는 말인가? 폐하, 고려는 산천과 숲과 늪이 지랄이나 되는 관계로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길쌈을 해서 겨우 먹고 입고 지낼 정도이옵니다. 더구나 사람들이 바닷길에는 익숙하지 못하니 시내 좁은 소견으로는 아마도 불편할 것 같사옵니다. 듣고 보니 그대 말이 옳을 것 같다. 알겠느니라. 네, 쿠빌라이의 제안 내용을 상기해보면 오히려 고려에서 생산된 물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강남 지역 물산에 대한 운송 사업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정가신은 고려 사람들이 바닷길에 서툴다고 했는데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려가 물길 뱃길에 어둡다는 이 말 역시 사실과는 다른 얘기 같은데요. 정가신은 어찌해서 이러한 핑계를 늘어놓으면서까지 쿠빌라이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정가신이 걱정한 것은 한번 이렇게 물길이 열리게 되면 고려로 들어오는 물자뿐 아니라 고려로부터 나가는 물자의 수송에도 이용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고려 사람들이 이 몽골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충렬왕 이후 고려의 몽골에 대한 정책은 한마디로 분리와 불간섭입니다. 되도록이면 몽골의 어떤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몽골이 고려에 미치는 간섭도 최소화하고 고려라는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이거든요. 강남과 요동을 잇는 물길로 물산의 수송이 활발해지면 필시 고려에서 이런저런 물자를 수탈해가는 데에도 이용될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원의 간섭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니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익주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홍영희 교수는 더 나아가서 쿠빌라이가 그 수로를 원나라, 고려, 일본으로 연결할 구상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고려에서 일본으로 이런 루트가 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은 고려로 봐서도 굉장히 이익이죠. 일정 부분 고려에 할당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지만 결국은 그런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결국 수역 설치의 주 목적이 뭐냐, 쿠빌라이의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원의 국가 질서의 유지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가신은 쿠빌라이의 의도를 간파하고 거절한 것이다. 결국 고려사회는 정가신이 쿠빌라이의 뜻을 거절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의 무거운 짐을 덜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러한 입장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따라서 고려사 연구자들 대부분은 당시 쿠빌라이의 그러한 제안을 정가신이 거절한 것이 고려의 국익을 위해서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판단한 현명한 외교적 결단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합단과의 전쟁이 마무리된 1271년 6월에 충렬왕은 원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자신이 친히 원나라에 입조해서 쿠빌라이의 생일을 축하하겠다고 청하고 아울러 강화도를 떠나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7월
주상 전하, 원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왔사온데 황제께서는 개경으로의 환도를 허락한다 하셨으며 아울러 주상 전하께 오는 10월에 입조하시라 했사옵니다. 그래. 알겠느니라. 그리하여 충렬왕은 기쁜 마음으로 원나라 행차를 준비했다가 9월 12일에 원나라를 향해 떠납니다. 충렬왕의 행차가 귀주성 인근의 홍의역에 이르렀는데 원나라의 사신으로 가 있던 강미가 바로 그 홍의역에 당도합니다. 전하, 원나라 조정에서 급보를 전하라 하였사옵니다. 너는 낭장 강미가 아니냐? 과인이 머지않아 원의 수도인 영경에 도착할 터인데 급히 전할 소식이 무엇란 말이냐? 전하, 황제 폐하께서 주상 전하께 황제께서 무슨 얘기를 하였는지 말해보라. 주상 전하께서 원나라 조정에 입조하러 오시는 행차를 중지하시라는 황제의 명이 있었사옵니다. 뭐라? 과인에게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란 말이냐? 무엇 때문에? 그 연유는 신도 잘 모르겠사옵니다. 충렬왕은 하는 수 없이 원나라로의 행차를 포기하고 도중에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사서에는 쿠빌라이가 충렬왕의 입조를 도중에 중단하라 명한 연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렬왕으로서는 표현할 수는 없으되 기분이 꽤 언짢았겠죠. 12월이 되자 충렬왕은 장군 류비와 허평을 원나라에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원나라에 가거든 황제께 아뢰어서 원나라에 머물고 있는 우리 세자를 환국시켜달라고 청하도록 하라. 돌아올 땐 세자와 함께 오도록 하라. 충렬왕이 이때 왜 세자의 환국을 요청했는지 그 이유 역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쿠빌라이는 충렬왕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고려의 세자를 귀국시키면서 그 편에 옛 동령부 총관이었던 한신을 딸려보냅니다. 짐이 세자에게 한신 등을 딸려서 고려에 함께 보낼 것이다. 이 자들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너희 고려에서 보면 반역을 한 죄인들이다. 허나 원나라 조정에는 약간이나마 충성을 했다고 볼 수 있으니 고려에 돌아가더라도 크게 책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짐의 이런 뜻을 고려 왕에게도 전하도록 하라. 그리하겠사옵니다, 황제 폐하. 드디어 세자는 원나라를 출발해 고려로 향하는데요. 이리야! 세자는 장군 김현수를 먼저 고려에 보내 자신의 환국 기일을 충렬왕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김현수가 먼저 개경에 도착하여 세자의 환국 소식을 전하였다. 우리 세자가 드디어 돌아온단 말이냐? 기쁜 일이로다. 과인이 세자를 마중하러 나갈 것이니 신료들에게도 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그러자 김현수가 깜짝 놀라 왕을 말렸다. 주상 전하, 세자 저하에 대한 마중 행차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뭐라? 과인이 세자를 마중하겠다는데 감히 네 놈이? 전하, 세자 저하께서 주상 전하께 전해 올리라고 서찰을 주셨사옵니다. 어디 뭐라 썼기에? 전하께 삼가 아뢰옵니다. 듣자 하니 나라에 흉년이 들고 굶주리는 백성이 많다 들었사옵니다. 전하께서 소자의 마중을 나오시면 시중하는 신료들도 함께 올 것이고 그리 되면 어가가 이르는 곳마다 접대하는 경비가 막대할 것 아니겠사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멀리 국경까지 마중 나오지 마시옵소서. 더구나 아버지가 아들인 소자에게 굽힐 필요가 없을 것이옵니다. 또 혹시 마중을 나오는 대궐 사람들에게도 멀리까지 오지 말고 서보통까지만 나오도록 명하시옵소서. 자, 어떻습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세자의 마음 씀씀이가 기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자의 서찰을 읽은 충렬왕은 버럭 화를 냅니다.
뭐하라? 어찌하여 세자가 아비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과인은 세자를 마중하러 갈 것이니 준비를 서두르라 이르라. 결국 충렬왕은 세자에 대한 마중 행차를 강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이어지네요. 왕은 세자를 마중 가는 길에 평주 온천에 들러서 사냥을 즐겼다. 네, 혹시 이 사냥을 하고 싶어서 극구 말리는데도 마중을 가겠다고 우겼던 것 아닐까요? 앞에서 소개한 기사들로 미뤄볼 때 어린 세자가 오히려 군주 같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충렬왕과 세자는 왕위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보이는데요. 부자 간의 갈등의 조짐이 여기에서부터 엿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후대 역사가들에게 충선왕은 유교적인 군주상을 갖습니다. 실제로 충선왕이 뭐 정가신이나 민지나 이런 그 유학자들을 어떤 왕의 사부로 삼아서 세자 시절부터 이제 그 유학을 공부했고, 또 뭐 한 두 차례에 걸친 그 개혁 정치를 통해서 유학자들을 등용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그 굶주린 사람들에게 뭐 미음을 끓여서 먹였다, 이런 어떤 그 유교적인 군주상,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충렬왕의 경우에는 이런 그 인자한 군주상보다는 어떻게 하면 몽골로부터 독립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전후 복구를 이룰까, 이런 그 상당히 공리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선왕의 이런 유교적인 군주상과 대비되는 좀 다소 비유학적인 이런 군주상이 거기에는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죠.